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과 성장률 하향 전망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경제지표 부진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이 내년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연준이 출구 전략을 신중하게 운용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9%, 0.63%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주식시장이 미약하나마 이틀 연속 소폭 상승했고 독일 주식시장은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번 주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논의할 미국의 FOMC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경제 지표가 엇갈리면서 유럽 주식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하락이 이어진 탓에 저가 매수세가 다소 유입되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은 0.06%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4%, 0.19%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출구 전략 시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IMF가 FRB의 양적 완화를 중단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MF는 올해 말까지는 FRB의 양적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MF가 공개한 미국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9%로 유지한 반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5월 산업 생산이 전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앞선 4월의 0.4% 감소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0.2% 증가를 점쳤던 시장 전망치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산업별로는 전체 산업 생산의 75%에 이르는 제조업 생산이 0.1% 증가하며 앞선 4월의 0.4% 감소에서 증가로 회복되는 것이 힘이 됐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82.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5월 확정치인 84.5는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도 모두 밑돌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4월에 0.7% 하락해서 상승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0.1% 상승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위험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했던 지난 4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미국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둔화됐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등을 제외한 미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채 순매도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단기증권과 주식수합 등을 포함한 전체 자본 순유입 규모는 4월 중 12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앞전 3월의 21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주 모이는 주요 8개국 정상들이 최근 통화정책 출구 전략 우려로 시장 충격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각국 중앙은행들의 부양정책 유지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을 통해 공개된 오는 17일에서 18일 G20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통화정책적 행동은 경기 회복을 지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중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최근 지표 호조 속에서도 부양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의 견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 5월을 2,000선 위에서 마무리했던 코스피가 6월 들어 2주째 내리더니 1,88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관한 우려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이틀 열리는 FOMC가 끝나고 나서 버냉키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양적 완화와 관련해 이중 플레이 가깝게 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번엔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FOMC 경기 심리가 여전한 가운데 경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MF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했고요. 경제 지표도 좋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난주 마지막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 부진 그리고 성장률에 대한 하향 전망 등도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가 좀 하락해서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이 내년도의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부분, 그리고 연방준비 제도와 연준이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신중하게 운용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한 것도 좀 악재에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0.7% 내리면서 15,070.18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9.63포인트, 0.59% 하락하면서 1,626.73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0.63% 떨어지면서 3,423.56으로 거래를 마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금요일 미국 증시 전에 목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1%대 큰 반등을 보였었는데 우선 전일에 그냥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보합권에서 약간의 장 초반에는 좀 보합권과 상승세를 좀 유지하면서 전일의 그런 상승세 이어갈까라는 예상을 좀 해봤지만 하지만 이제 경제지표 소식이 처음에 악재를 작용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률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의 부분이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를 좀 끌어내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대체로 부진했다고 하는데 수치는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6월에 달에는 좀 소폭으로 좀 하락세가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5월 달에 소비 심리 평가 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하락세가 나타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번에 6월 달에 소비 심리 지수가 소비 심리 지수가 약간의 좀 82.7이었는데 시장 전망치나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 한 84.5를 84.5 정도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우선은 고용이나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이 그전에 좀 이어졌던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 부분 고용이나 주택 시장에 대해서 긍정을 바라봤던 그런 시각이 좀 약해졌던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증시가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5월 달보다는 6월 달 같은 경우에 좀 상승폭은 굉장히 둔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앞으로 경기 상황에 좋게는 안 보는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전일 뉴욕 시장 이 부분은 좀 악재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경상지수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 나타내주면서 역시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뭐 경상지수 적자가 전분기 대비해서 3.7% 증가하면서 1,061억 달러, 1,06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우선은 뭐 시장 전망치가 1,113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나타난 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좀 오름세를 좀 나타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하게 마감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IMF는 미국의 연준 양적 완화가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줄구 전략을 신중하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좀 했고요. 우선은 그 미국 경제 연례보고서에서 밝혔던 내용을 좀 빌리자면은 연준이 현재 부양책을 축소시킬 여러 도구를 갖고 있지만 초저금리 정책 그리고 매월 850억 달러로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양적 완화를 줄이는 것은 간단하게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좀 지적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IMF가 우선 연준의 출구 전략에 대한 그러한 그 투자자들의 과민한 반응에 대한 성장 전망치를 위협한 요소라고 좀 지적을 하면서 미국 연준의 미국 정부의 그러한 출구 전략이나 다른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네거티브한 그런 좀 반응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부분이 앞으로 IMF와 미국 정부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위한 같이 동반자 입장이 아니라 다른 그냥 의견을 내놓은 그런 상반된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은 증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달러 뿌리기가 끝날 수 있다는 불안에 최근 몇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FOMC가 끝난 후 버냉키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시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해 얼마나 분명한 입장 나올 것인지, 불확실성 해소의 재료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진단합니다.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18일, 19일 예정된 미국의 FOMC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5월에는 조금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애매모호했잖아요. 이번엔 조금 분명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 끝나고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 5월 22일 날 그 의회 합동 연설을 통해서 몇 개월의 경기 지표를 보고 추가적인 출구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번 주 증시의 바로미터는 그 연준의 6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은 모두 1년에 8번의 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4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반기 중에는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 5월 22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중적 화법을 구사하는 버냉키 의장의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버냉키 의장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 중단 이런 논의가 올해 3월부터 거세게 일자 운을 띄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심 양적 완화 기조가 축소되거나 출구 전략이 검토가 들어갈 경우 미국의 경제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내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FOMC 이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다소 애매모호한 상태로 만약에 기자회견에 답변이 나올 경우 시장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는 리스크 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FOMC를 통해서 연준의 출구 전략 가이던스가 좀 제시될 수 있을까요? 출구 전략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는 게 오히려 시장의 입장에서는 뭐 충격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 투명성 측면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점점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의 제프리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워드 메카시는 이번 6월 연준 회의를 통해서 출구 전략의 가이던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만큼 현재 버냉키 의장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다소 그 속을 들여다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연준은 제로금리 유지의 가이던스를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6.5 이하로 들어가거나 인플레이션이 2.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 수준은 2015년까지 현재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로금리 유지와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을 연계시키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제 출구 전략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읽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산 시장의 버블 때문에 출구 전략에 들어가는 부분이 부담이 있고 만약에 출구 전략의 검토 의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을 때 현재 글로벌 증시가 이를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버냉키 의장의 부담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담대한 양적 완화를 발표한 일본 BOJ도 연준이 출구 전략을 들어갈 경우 현재 아베노믹스의 커다란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 점도 버냉키 의장의 현재 고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IMF가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에도 출구 전략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언급인데요. 그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현재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출구 전략이 언제쯤 이것이 이제 투명하게 개진될 것인가의 부담이 커다랗게 현재 드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라가르트 총재가 이에 대해서 이제 밝혔는데요. 출구 전략은 2014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며 부드러운 출구 전략을 유지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드러운 출구 전략이란 양적 완화의 그 MBS 매입이나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더라도 크게 줄이지 않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F는 14일 날 지난 주말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 4월에 보고서가 낸 이후 2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재발행이 됐습니다. 올해 미 경제 성장률은 1.9%로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내년도는 3%에서 2.7%로 낮췄고요. 이 세계은행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보다도 IMF가 낮춰 잡았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IMF가 이번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를 조금 지연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것이 이례적인데요. 올해는 말고 내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기를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출구 전략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그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정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유럽 쪽의 국채 시장에서도 다소 이제 그 불협화음으로 그 불안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IMF가 21을 비롯한 트로이카와 구제금융 국가인 유로존의 많은 국가들의 현재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출구 전략이 급박하게 나올 경우 이런 부분의 손실도 감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IMF는 시캐스터 3월 1일부터 현재 발동이 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된 지출을 줄이는 부분도 이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의 의견 출동도 현재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북아일랜드에서는 G8 정상회담도 개최되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주요 의제로 담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틀 동안인데요. 네. 예비 성명서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는 착실하게 이번에는 공동 성명서에 많은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제 캐머런 총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금과 그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국가들의 투명성 조치 이런 쪽에 중점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아일랜드 로크레인 그 휴양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G8 정상이 여기 참여가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시리아가 현재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을 중점적으로 이슈화할 움직임도 있고요. 현재 북핵 비핵화도 논의의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베노믹스의 내용도 그 중요성은 조금 떨어졌지만 의제의 한쪽에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논의도 조율 관계는 거의 끝난 듯하고요. 본격 협상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협정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이제 동아시아하고 많이 내고 있는데요. 유럽과의 자유무역 협정 TTIP도 그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특히 프랑스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프랑스의 문화산업은 이 자유무역 협정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이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국가안보국에서 수많은 불법 이메일 감청이나 이런 부분에 현재 역풍에 시달리기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이슈의 선점이나 성과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 매주 월요일 이렇게 증시 캘린더 짚어보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증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월 들어서 2주 연속으로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5월은 2000선 위에서 마무리됐는데 현재는 1880선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신흥국에서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힘든 장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1.8%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계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가장 큰 문제점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호조 동시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았지만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갖고, 그리고 미국 등에 있어서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우리 증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작용을 하였고, 또 주도
주도 업종이라든가 주도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주도 업종의 부재가 역시나 가장 큰 하락의 원인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불확실성이 현재 시점 전차군단에 있어서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이 지난 한 주 상당히 부진했던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FOMC가 18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 이게 시장의 가장 중심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미국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상치는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전치 44를 기록했다라는 거 역시나 시장에 있어서 약간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나 지금 시점 정상회담, GA 정상회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유럽 쪽에서의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떠한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갖고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유럽 쪽에서의 상승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투자 심리가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6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표로서는 5월 생산자 물가와 그리고 미국에서는 5월 신규 주택 착고 건수 그리고 미국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벤트 이번 주에 있어서 FOMC 회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예상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개선이 되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달러 강세이냐 달러 약세이냐가 결정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만큼 약간의 지금 시점 악재가 이제는 호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9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5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유로존 4월 건설 생산량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5월 무역 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상 수지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갖고 미국의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하고 있다 혹은 실패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에 따라 갖고 엔화에 대한 방향성도 결정될 수 있는 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발표가 되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호조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업률인데 이러한 지표가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긴축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유지하냐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 지표에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중국 HSBC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우려감이 이번 지표에도 발표가 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마지막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구로다 총재가 통화 정책과 관련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주 초반에 그리고 일본에서는 주 후반에 통화 정책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갖고 전 세계의 환율적인 움직임이 체크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움직임이 국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악재에 지쳤던 국내 증시가 이번 주에는 호재로 좀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셨는데요. 지난주 코스피가 연 저점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대응 전략도 세워볼게요. 네, 우선은 코스피 연저점 부분에서의 역시나 가격 메리트는 발생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예상을 했을 때 지금 단기 급락 5월달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에 이 급락세가 나왔다라는 것 특히나 6월 초순부터 이런 급락세가 나왔던 만큼 단기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저점 이탈에 따른 다시 한번 코스피 대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이번 한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은 적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속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 그런 상승 시도 속에서 얼마만큼 매물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매물 압박감이 조금 더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갔고 대체 상승에 대한 흐름 보이는데 그러한 눈높이가 약간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가파라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환율 변동성에 대한 환율 리스크가 이 수출주에도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환율이 꾸준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변동성이 크면서 예측이 어렵다는 측면은 수출주에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약간은 코스피 상승세를 노리는 전략은 유효하겠지만은 수출 민감 업종보다는 약간 내수 관련된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유망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유망 탑택 업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라든가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유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은 휴가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 패턴이 약간 변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보고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꾸준하게 큰 폭의 성장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내수 시장에 있어서의 소비 확대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가의 악재 리스크였던 규제에 대한 우려감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을 비롯한 이 백화점 관련주들 관심 갖자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쇼핑 지난주 종가가 35만 8천 원 라인에서 거래가 종가 기준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단기 목표가 설정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37만 5천 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 한 번쯤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5만 원에 대한 확실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었다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 이 종목 이번 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수출 민감주 쪽으로 섣부르게 들어가기보다는 최근 그 틈을 타서 오르고 있는 내수 소비주 가운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백화점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그동안 지쳐왔던 6월 증시에서 분수령이 될 만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주 주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주간 전략을 짜는 방법에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해외 이슈를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좀 반복되는 얘기인데 워낙 좀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FOMC 회의가 지금 열릴 예정입니다. 18일, 19일 양일간 열리는데 일단 얘기의 논지는 우선 여기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FOMC 회의가 있었을 때 5월에는 분명히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축소 국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현재의 시장이 유동성을 가지고 상승했던 장이라면 결국 유동성 축소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시장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은 좀 흔들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에는 FOMC에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할 거냐는 거죠. 양적 완화 축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에 대한 의견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미국의 그 현재 경기 상황을 봤었을 때는 결국 그 양적 완화 축소를 통해서 금리 상승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실제 고용이라는 얘기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이 좀 있었지만은 결국 미국이 원하는 실업률은 지금 6.5%대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초에 그 어떤 양적 완화를 시작할 당시에는 거의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이 나타났다가 최근에 이제 8%대까지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은 그 실질적인 고용 측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경기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 양쪽 하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번에 FOMC에서 좀 기다리는 것은 긍정적인 의견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양쪽 하나에 대한 축소 시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단 최소한 그 전문가들의 몇몇 견해는 뭐냐면 9월달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연말 정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최소한 어떤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 정도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20일 날 열릴 건데요.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다룰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냐면 은행권 부실에 대한 채권자들의 구체적인 손실 책임 범위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장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그동안 그 유럽은 어떤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방어적 성격을 갖는 경제 정책들을 샀다면 이제는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성장 정책으로의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언급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발 모멘텀 쪽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중국에서는 현재 그 객관적인 내용들로 봤었을 때는 현재 재고 조정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향후 2, 3개월 동안은 재고 조정의 필요성이 재고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거창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창지수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GDP에 대한 그 객관적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창지수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거창지수에 들어가는 항목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그 전력 사용량, 그러니까 산업을 통해서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사용되느냐, 은행 대출을 얼마나 하느냐, 철도 화물 운송량이 얼마나 되느냐.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이 된다는 것은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은행 대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철도 화물 운송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돌아가기 위해서 철도 화물 운송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러한 데이터를 봤었을 때 거창지수 기준으로는 최근에 나타나는 게 전력 사용량에 대한 부분은 일부 증가하고 있는데 나머지 은행 대출이나 철도 화물 운송량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곧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모멘텀을 좀 기다리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글로벌 전체적인 이슈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차익 매물하고 악재가 좀 노출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낙폭이 상당히 지금 크게 진행됐는데요. 주식에서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만큼 호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체 낙폭에 대해 50% 정도의 되돌리는 구간은 좀 가능하다고 일단 보여지는데 결국은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그 해외 글로벌 이슈의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로 좀 주 후반으로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주 후반에 나오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들의 어떤 반등 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번 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유럽 주 후반에 열려져 있는 각각의 이벤트에 의해서 장애 방향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그 적극적 대응 구간보다는 기술적 반등 이후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주 후반으로 나타날수록 결국은 반등의 어떤 폭에서 결국 물량 축소를 할 거냐 아니면 물량을 조금 더 확대할 거냐 여부는 결국 다음 주의 전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S 에너지가 23조 원 규모의 브라질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게 되면 남미 시장 수출 거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GS 에너지는 최근 브라질의 국영 석유 업체인 페트로브라스와 브라질 세아라 지역에 대규모 정유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GS가 협약을 맺은 프로젝트는 페트로브라스가 브라질 내 정유 제품 공급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유 공장 건립 계획입니다. 페트로브라스는 각각 프리미엄 1, 프리미엄 2라는 이름으로 정유 시설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GS는 이 가운데 프리미엄 2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겁니다. 국내 업계에서 추산하는 규모가 약 한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조 원 규모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리미엄2 정유시설의 일간 생산량은 30만 배럴 규모로 이는 국내 정유사 가운데 현대 오일뱅크 39만 배럴 정도와 좀 유사한 규모입니다. GS와 페트로브라스는 원유 정제 시설부터 고도화 설비까지 일괄 건설하는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성 검토라든지 합작 방식, 기술적 해결 과제 등 세부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GS에너지 관계자는 합작법인 형태가 좋을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단계다라면서도 좀 아무래도 이번 협약문은 연구 기한이나 프로젝트 투자나 참여 여부에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넌바인딩 협약이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브라질 정유공장 합작이 성사될 경우에 GS는 정유 사업의 지속 성장 동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또 남미 수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출구 전략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어느 정도 오른 것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최근 국내 채권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9일 연 2.62%에서 이달 12일 3.08%까지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 2.55%에서 2.88%로 올랐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대출금리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대출금리가 국고채 금리에 연동된 적격대출은 이미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적격대출 상품이 지난달 9일 금리 인하 당시 10년 만기 비거치 상품의 금리가 연 3.75%였는데요. 이달 14일에는 4.17%로 0.4%포인트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이 밖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3.8 내지 3.9%에서 4.2 내지 4.3%로 올랐고요. 또 시장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코피스 연동, 주택 안보대출, 신용대출 등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물가 안정과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 수입 관세율을 수시로 조절하는 탄력 관세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면적인 재편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68개 품목인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을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중에서 상반기 중 일몰 시한이 돌아오는 29개 품목 중 상당수를 조만간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작성 중인 할당 관세 살생부에 이름을 올릴 품목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추측을 해보면 주로 관세 인하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하거나 세수 감소를 과도하게 초래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의 할당관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통계청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품목인 65개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무려 27개 품목에서 가격 하락 및 가격 안정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이들 품목 중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 13개에 대해 보고서는 유통단계를 거친 후에 가격이 오히려 올라간 결과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관세를 깎아줬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유통업체 등 좀 중간 과정에서 아무래도 마진을 챙기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다는 의미겠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제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오는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중고액 연봉제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는 8월 들어가는 이제 세제 개편안, 그때 이제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소득공제 개념을 세액공제로 좀 개선을 하면 중고액 연봉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또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서 아예 빼준 다음에 여기서 과세 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인데,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방식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별 소득 세율을 보면 1,200만 원 이하가 6%, 1,200만 원
원 내지 4,600만 원이 15%, 또 최고 세율인 3억 원 초과가 38%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 5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고소득자의 절세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일단 전체 세금을 뽑아놓은 뒤 여기서 일정 획을 빼주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방식을 세액공제로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가세자의 급여 총계가 392조 2천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비과세와 소득공제로 빠져나간 금액이 23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대상일 텐데 일단은 좀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우선 지원 성격을 지닌 인적공제를 우선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에 출연하신 전문가들 이러한 전략을 내놨습니다.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번 주 예상이 되지만 추세적인 반등을 가늠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이벤트들 FOMC 그리고 G8 회의 등을 확인한 이후에 다음 주에 대응하는 것도 늦지 않다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별로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 지금 섣부르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최근 조금씩 올라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내수 소비 관련주 가운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집중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